지난 7월 말부터 흉악범죄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8월 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 8월 4일 대전교사 칼부림 사건 등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칼부림 사건이 총 8건이나 벌어졌어요. 이런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얼마 안가 검거됐는데 많은 희생자를 낸 이번 흉악범죄의 피의자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어요. 특히 범죄가 너무 잔혹하고 무자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형에 대한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어요. 당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을 2달여 앞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사형 집행도 없었죠. 하지만 모순되게도 사형 선고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표를 보면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살인, 성범죄,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범죄 등이 있는데 법무연수원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백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년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수는 모두 126명이에요. 연평균 5.5명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이러한 법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사형 집행이 중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7번의 사형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를 사유로 폐기되었어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 소원도 3차례나 있었지만 앞선 2차례는 합헌 판결이 났고 마지막 한 차례는 아직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사형제도의 존폐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1992년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원원식의 복역기간이 올해 11월로 30년을 채우게 되는데 문제는 형법 77조에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형이 면제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석방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과거에는 형사소송법 제465조에 따라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형 집행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물론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중단된다는 형법 80조에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수는 시효가 중단돼 석방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난감한 사건이었어요. 이 문제는 7월 5일 사형 집행 시효 30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행히 해결됐어요. 이렇듯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한 108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한 8개국,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55개국 등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지만 최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가 여기에 속해요.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형의 집행금지 의무, 사형 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국제규약인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었어요. 유엔은 총 8회에 걸쳐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 제1회부터 2018년 제7회까지 계속 기권 표결하다가 2020년 11월 17일 제8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찬성에 투표했어요. 하지만 법무부는 이 찬성 표결과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지니므로 찬성 표결이 우리나라의 사형제 폐지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죠. 역시 애매하게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이러한 입장 발표는 사형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생각과 국제적인 흐름에 큰 간극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2022년 한국갤럽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69%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어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거죠. 반면 국제적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좀 더 커요. 유엔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찬성한 국가는 2020년 기준 123개국이지만 반대한 국가는 38개국밖에 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유럽연합은 일반적으로 사형제 집행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지 않고 각종 협약도 맺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형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해요. 결국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고 나서야 가입이 승인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도 사형제로 곤욕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인도는 2007년 이후와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유럽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3년 이후 장기간 협상이 중단됐죠. 하지만 한국과 EU의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게다가 EU는 사형 존치국으로 분류되는 싱가포르나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선택적인 잣대를 들이민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깨지게 된다면 한국 상품의 유럽 수출에 타격이 오는 등 각종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국제 정세도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도 정책 결정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사형은 인간의 형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문제는 18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돼요. 근대 형법 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이탈리아의 법학자이자 경제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여기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거든요. 사형 폐지론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사형은 무엇보다 인간의 천부인권적 권리이자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인간은 국가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형은 절대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형벌로 만약 실수로 판단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요. 이러한 특성은 부정한 권력자에 의해 오용되고 남용될 수도 있죠. 결정적으로 사형은 범죄 억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에 대한 근거로 주별로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다른 미국의 통계를 제시하는데 미국의 살인율은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정반대의 통계가 나온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들은 양쪽의 통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반대로 사형 존치론자들은 인간은 생명에 대하여 가장 큰 애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설사 사형의 폐지가 이상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법의식이나 피해자의 감정을 생각했을 때 사형은 꼭 필요한 형벌이라는 주장이에요. 게다가 사형은 최고의 형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형을 폐지하면 전체적인 양형의 수준이 축소될 거라고 말해요.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범죄 백서를 살펴보면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년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수는 모두 126명이고 연평균 5.5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연도별로 나눠보면 사형 집행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사형을 집행한 1997년 이전에는 1년 평균 23.9명이 사형을 107.3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 사형이 사실상 중지된 이후 10년간은 1년 평균 사형 7.3명, 무기형은 89.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형량 감소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2010년부터 10년간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1년 평균 1.9명, 무기형은 34.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죠. 통계적으로만 보면 1990년대 초반 사형 선고가 갖고 있던 국가 최고 형벌의 기능과 역할이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무기형 선고로 사실상 대체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흉악 범죄자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의 무게가 줄어든 거죠. 물론 여기에는 양형 기준의 도입이나 가석방 기준의 강화와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사형제도 폐지의 영향이 작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형제는 찬반 양론도 팽팽하고 국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대체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조선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사형의 죄는 3번을 조사하라는 사죄삼복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으면 집행을 3년 후에 시행하도록 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했죠. 현대에도 조선시대의 사형에 대한 신중론을 본받아 현대의 사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범위를 가장 흉악한 범죄에 한정해서 사형 선고의 절대적 수를 줄이고 사형 선고부터 집행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자는 방안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대안은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 중인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에요. 현재 법무부도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종신형이 무기징역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결국 사형제만 폐지되고 형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무기징역은 현행법상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은 무기징역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형벌이 되는 거죠. 국제적인 분쟁을 피하면서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사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형벌인 거예요. 게다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일수록 반사회성 성격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들은 죽음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평생 갇혀있는 게 더욱 큰 형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여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는 사형제 폐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이탈리아의 법학자 베카리아의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베카리아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사형은 부정의하다. 하지만 종신노역형은 사형 못지않게 범죄를 의도하는 자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엄격함을 갖추고 있다. 어쩌면 북한의 아오지탄광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